안녕하세요. 역사의 메아리입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 제22장 율리아누스의 즉위, 배교자의 등장과 신앙의 역류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마 제국 쇠망사 제22장은 콘스탄티누스 이후 기독교 제국에 맞선 이성의 황제 율리아누스의 등장을 다룹니다. 기본은 그를 단순한 반기독교 인물이 아닌 고전적 덕성과 철학적 신념을 되찾으려 한 마지막 로마인으로 묘사합니다. 신앙의 시대 속에서 이성이 반격하던 그 순간 어쩌면 역사가 다시 균형을 찾아가려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22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단순한 황제 한 명의 즉위 이야기가 아니라 그 4세기 로마가 안고 있던 종교적, 철학적 갈등, 그 긴장감을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기본의 시각이 흥미로운데 말씀하신 대로 율리아누스를 그냥 배교자 이렇게만 낙인 찍지 않죠. 그렇죠. 오히려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죠. 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덕성, 철학, 잃어버린 이상 같은 것을 되살리려 했던 인물로 좀 조명하려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기본의 텍스트, 이걸 바탕으로 그 표면 아래의 맥락들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기본의 방대한 서술 속에서 그 핵심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겠네요.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모든 일의 시작은 갈리아였죠. 율리아누스가 부제, 그러니까 카이사르로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고 있던 그곳이요. 그렇습니다. 기본은 율리아누스가 갈리아에서 얼마나 유능했는지 이걸 먼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군사적으로도 행정적으로도요. 네, 둘 다요. 야만족 침입도 막아내고 그 라인강 방어선도 안정시키고 또 파괴된 도시들도 재건하고 세금 부담 줄여서 민심도 얻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병사들과 정말 동고동락하면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심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기본 묘사를 보면 그냥 지휘관이 아니라 정말 병사들의 존경과 애정을 한몸에 받는 그런 리더였던 거죠. 군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군요. 젊은 부제가.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동방의 정제, 아우구스투스죠. 콘스탄티우스 2세한테서 좀 예상치 못한 명령이 내려오죠. 네, 이게 결정적입니다. 갈리아 군단의 정예 병력을 빼서 저 멀리 페르시아 전선으로 보내라는 명령이었죠. 이게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던 거죠. 정확합니다. 이 명령은 갈리아 군단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았을 겁니다. 기본은 병사들이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발했는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요. 어떤 이유들인가요? 우선 당연히 멀고 낯선 동방 기후나 풍토,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하다고 알려진 페르시아와의 전쟁, 이거 자체에 대한 공포가 있었겠죠. 갈리아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기본이 더 강조하는 건 병사들이 율리아누스 개인에게 가졌던 그 충성심, 그리고 애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전쟁터 가기 싫다 뭐 이런 투정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네, 병사들은 자기들을 승리로 이끌어줬고 또 삶을 개선해준 율리아누스를 버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율리아누스 밑에서 싸우는 데 익숙했고 그를 통해서 얻은 안정감, 자부심 이런 걸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콘스탄티우스의 명령이 단순히 병력 이동 명령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들의 리더, 또 자신들이 이룬 성과, 더 나아가 생존까지 위협하는 걸로 느껴졌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본은 병사들의 이런 복합적인 감정, 그러니까 두려움, 분노, 그리고 율리아누스에 대한 강한 유대감, 이게 어떻게 폭발 직전까지 갔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불만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터져 나오는군요. 그 파리에서 벌어진 밤의 사건 말이죠.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병사들이 율리아누스 궁전을 에워싸고 황제로 추대하는 장면. 네, 기본은 이 장면을 정말 인상 깊게 그립니다. 갑자기 밤중에 병사들이 몰려와서 율리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외치면서 환호하고 막 거부하는 그를 강제로 방패 위에 올려서 황제로 선포해버리죠. 왕관도 없어서 군기병 목걸이로 대신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맞아요. 심지어 왕관이 없으니까 한 군기병이 자기 목걸이를 풀어서 임시 왕관으로 씌워주기까지 하죠. 이 모든 게 마치 병사들의 아주 자발적이고 격렬한 충성심의 발로처럼 그려집니다. 여기서 기본은 율리아누스의 반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정말 마지못해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면 좀 내심 바라고 있었을까요? 기본의 시선이 궁금한데요. 기본은 율리아누스가 처음에는 아주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심지어 눈물까지 보였다고 기술합니다. 어쨌든 황제에 대한 반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 콘스탄티우스의 분노가 얼마나 클지 잘 알았을 테니까요.
기본 자신도 이게 율리아누스의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상황을 좀 유리하게 만들려는 정치적 연기였는지 이걸 단정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군요. 네, 다만 율리아누스가 결국 군대의 강압이라는 명분 아래 황제 자리를 수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의 복잡한 심정이나 정치적 계산의 가능성, 이걸 다 열어두고 있죠.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군대의 압도적인 요구에 굴복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황제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건 명백한 반란 행위잖아요. 콘스탄티우스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요. 율리아누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려고 했나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요. 율리아누스는 즉시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첫째는 콘스탄티우스에게 사절을 보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죠. 타협안이요? 네, 기번이 전하는 편지 내용을 보면 그는 여전히 콘스탄티우스를 아우구스투스로 존중하면서 자신은 군대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올랐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국의 서방 지역을 다스리는 걸 인정해달라. 즉, 사실상 제국을 좀 분할 통치하자 이런 제안을 하죠. 이게 어쩌면 내전을 피하려는 마지막 시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동시에 다른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리스 도시들의 편지를 보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도였을까요? 이게 율리아누스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아테네, 스파르타, 코린트 같은 고대 그리스의 주요 폴리스들에게 장문의 서한을 보냅니다. 특히 기번은 현존하는 아테네인들에게 보낸 서한, 이걸 매우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하면서 길게 소개를 해요. 그 편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기본이 중요하게 다루던데요. 이 서한에서 율리아누스는 단순히 군대에 떠밀려서 황제가 되었다, 이런 변명을 넘어서요. 자신이 왜 황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콘스탄티우스 치하에서 어떤 부당함과 위협을 겪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통치가 로마의 진정한 가치와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걸 아주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논거를 들어가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로마의 전통과 이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당한 거사다. 이런 명분을 만들려고 한 거군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정말 철학자 황제의 면모를 보여주려 한 거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기번은 이 서한들을 통해서 율리아누스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고전 철학과 문학에 아주 깊은 조예를 가진 지식인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죠. 그는 자신의 행위를 콘스탄티누스 가문의 어떤 폭정, 특히 콘스탄티우스의 의심과 질투로부터 로마를 구출하는 행위다, 이렇게 정당화하려 했던 겁니다. 특히 그리스 도시들에 호소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네, 그건 자신이 기독교화되어가는 제국과는 다르게 고전적인 헬레니즘 문화, 그리고 로마 공화정의 이상을 계승하는 인물이다. 이걸 강조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거죠. 기번은 율리아누스의 이런 지적인 면모와 고전 문화에 대한 애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를 콘스탄티누스와는 좀 다른 차원의 지도자로 그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우스 입장에서는 이런 제안이나 변명이 통했을 리가 없겠죠.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인데요. 물론입니다. 기번 기록을 보면 콘스탄티누스는 율리아누스의 사절들을 아주 모욕적으로 대하고 제안도 일축하면서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는 율리아누스를 단순한 반역자로 규정하고 응징을 준비하죠. 게다가 당시 율리아누스의 아내이자 콘스탄티누스의 누이였던 헬레나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둘 사이를 이어주던 마지막 개인적인 연결고리마저 사라진 상황이었죠. 협상의 여지는 사실상 없어진 겁니다. 결국 내전은 피할 수 없게 되었군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군사적으로 충돌했나요? 협상이 결렬되자마자 율리아누스는 정말 놀랍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군사 행동에 나섭니다. 이 부분에서 기번은 율리아누스의 군사적 결단력과 실행 능력을 아주 높이 평가해요. 어떻게 움직였는데요? 그는 수순의 정예병만 이끌고 심지어 겨울에 알프스 산맥을 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속도로 일리리큼 지역, 오늘 발칸반도 서부죠. 거기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발칸반도 동서를 잇는 중요한 길목인 수치 협곡을 장악하고 해당 지역의 중요 도시인 시르미움까지 순식간에 점령해버립니다. 와, 정말 대담한 작전인데요? 네, 이건 군사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공이었고 당시 동방에서 페르시아와 대치하고 있던 콘스탄티우스를 군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로마는 정말 다시 한번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데 역사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네, 맞습니다. 바로 콘스탄티우스의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페르시아 전선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율리아누스를 치기 위해 제국 서쪽으로 군대를 이동시키던 중이었는데 콘스탄티우스가 소아시아 남부 타르수스 근처 몹스에스티아라는 작은 마을에서 갑자기 열병에 걸려서 사망하고 맙니다. 정말 극적인 순간이죠. 그렇죠. 기본은 콘스탄티우스가 임종 직전에 율리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하기는 합니다만 동시대 역사가 암미아누스, 마르켈리누스의 기록 등을 근거로 그 진위에는 좀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긴 당시 두 사람 관계나 콘스탄티우스 감정을 생각하면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긴 하네요. 네, 그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콘스탄티우스의 죽음으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된 거죠. 제국의 유일한 아우구스투스가 사망했으니 율리아누스는 더 이상 반역자가 아니라 유일한 학법적 계승자가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도 없이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로마 제국 전체의 통치권을 손에 넣게 된 겁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불과 32살이었어요. 기본은 이 극적인 전환을 묘사하면서 마치 운명이나 어떤 역사의 필연이 율리아누스의 편을 들어준 것처럼 서술하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정말 운명의 장난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국의 유일한 지배자가 된 율리아누스, 기본은 그의 어떤 면모에 주목하나요? 기본은 먼저 율리아누스의 개인적인 성품 그리고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는 콘스탄티우스 궁정의 특징이었던 사치와 향락, 복잡한 의뢰, 또 아첨꾼들 이런 걸 아주 혐오했어요. 그런 면이 있었군요. 네, 기본은 율리아누스가 황제가 된 후에도 병사처럼 아주 검소하게 생활하고 밤에는 국사를 처리하거나 철학 서적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의 절제와 금욕주의적 성향을 보여주는 거죠. 기본은 이런 율리아누스의 개인적인 미덕을 이전 황제들의 어떤 타락과 대비시키면서 긍정적으로 부각하는 편입니다. 새로운 황제의 등장이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그의 종교관이었겠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율리아누스 시대를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고 또 기본이 이 22장에서부터 이미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은 율리아누스가 어린 시절에는 기독교 교육을 받았지만 이미 20살 무렵 청년기에 비밀리에 고대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 신앙, 즉 기독교 입장에서 본 이교, 페이거니즘으로 개종했다고 지적합니다. 20살에요? 생각보다 일찍이네요. 네, 그는 황제가 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신념을 숨겨왔지만 이제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자 공공연하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이교 부흥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와, 콘스탄티누스 이레노 제국의 공식 종교처럼 자리 잡아가던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겠네요. 배교자 황제의 등장이니까요. 엄청난 파장이었죠. 기독교인들에게는 거의 재앙 같은 일이었을 테고 반대로 전통적인 로마 다신교 신봉자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의 해석입니다. 기본은 율리아누스의 이런 행보를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나 개인적인 배교 행위로만 치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기본은 율리아누스가 기독교가 가져온 어떤 미신과 광신에 맞서서 고대 철학과 이성 그리고 로마 본연의 전통적 가치들을 회복시키려 했던 시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쇠락해가는 로마를 구하기 위한 일종의 철학에 기반한 개혁 시도로 보는 거죠. 기본 자신의 계몽주의적인 시각,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고 종교적 열광 같은 걸 좀 경계하는 태도가 율리아누스 해석에 상당히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기본은 율리아누스를 마치 시대를 좀 앞서간 계몽군주처럼 묘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현대 역사학에서는 율리아누스의 정책이 가진 정치적, 종교적 복잡성이나 한계에 대해서 더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기본이 율리아누스를 단순한 배교자 이상의 인물, 즉 로마의 고전적 이상을 되살리려 했던 어떤 비극적 영웅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앞으로 펼쳐질 율리아누스의 통치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네, 오늘 기본에 로마 제국 쇠망사 22장을 통해서 율리아누스가 황제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따라가 봤습니다. 갈리아에서의 성공과 위기, 군대의 극적인 추대, 또 치밀한 정당화 작업, 그리고 정말 운명적인 콘스탄티우스의 죽음까지 정말 숨가쁘게 전개되는 한 편의 역사 드라마였습니다.
네. 기본의 생생한 묘사와 해석 덕분에 더욱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본은 이 율리아누스란 인물을 통해서 단순한 권력 투쟁사를 넘어서 그 4세기 로마 제국이 직면했던 어떤 문명사적 전환기의 고민과 갈등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의 힘에 의해 추대되었지만 동시에 철학적인 이상을 품었던 황제. 그의 등극은 필연적으로 기독교화 되어가던 제국의 흐름에 거대한 파문을 던졌고 신앙과 이성, 전통과 변화 사이의 긴장을 정말 최고조로 끌어올렸죠. 기본은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독자들에게 로마 쇠망의 원인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당신께서는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율리아누스의 그 대담한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병사들의 맹목적인 충성심, 혹은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는 듯한 문명의 역할, 아니면 율리아누스를 바라보는 기본의 시선 자체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 콘스탄티우스가 갑자기 죽지 않고 율리아누스와의 그 피할 수 없었던 내전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로마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병력수에서는 콘스탄티우스가 압도적이었겠지만 율리아누스의 군사적 능력이나 병사들의 사기를 고려하면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비록 짧았지만 율리아누스의 통치가 로마 제국과 이후 서양 문명에 남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의 이교부흥 시도는 정말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불가능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미래를 향한 좌절된 시도였을까요? 이 질문들을 잠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깊이 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분석에서는 율리아누스 황제의 통치, 그리고 그의 종교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